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한국사를 담당하는 IM문고쌤 황원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선의 정치를 중기 이때쯤 와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부분에 했었던 게 중복이 됐는데 그래도 이해를 돕고자 가지고 왔고요. 살인파와 훈구파의 대립과 그 과정에서 일어났었던 4가지 사화, 그리고 최종적으로 승리한 살인도 학문과 지역, 정치적 의견에 따라서 나뉘어졌던 붕당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게 좀 복잡해 보이지만 선생님의 설명을 따라서 차근차근 잘 따라오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갑니다. 한국사는 IM문고쌤. 세종대왕의 아들인 문종이 오랫동안 다음 왕으로서 준비를 해왔고, 문종 자체도 밀떡이었던 만큼 군사 문제랑 학문 문제, 경영에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했었지만 그의 체력과 육체가 따라주진 않았습니다. 결국 오랜 병 때문에 어린 아들 단종을 남기고 눈을 감죠. 그때에 단종의 숙부였던 수양대군이 단종을 위시하고 보호하는 김종서와 황보인 등을 단종을 빌미로 자신들의 권력을 행하는 나쁜 노신들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계유정난을 일으킵니다. 마치 수양대군 자신이 조카를 괴롭히는 나쁜 노신들을 다 제거했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조카를 몰아내고 왕이 된 세조는 왕권을 굉장히 강화시켰습니다. 할아버지 태종이 했었던 육조 직계제를 다시 시행하고 아버지 세종이 세웠던 집현전을 없애버리고 경연도 중지시켜버립니다. 우리가 고려 말 이성계와 혁명파 신진 사대부들이 권문세족의 기반을 없애기 위해서 과전법을 실시했던 거를 기억해보면 될 텐데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관리들은 늘어나고 또 그 관리들 안에서도 불법적으로 땅을 계속 움켜쥐고 있는 양반들이 늘어나니까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현직 관리들에 한해서 그 과에 따라 수조권을 주는 직전법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세조는 경국대전 편찬 작업을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작업이었죠. 이 경국대전을 통해서 조선은 법치주의라는 특성을 얻게 됩니다. 이거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세조는 죽었고요. 다음에 예종이 왕이 올랐지만 그도 일찍 죽습니다. 그 다음에 왕이 된 성종 때에 드디어 이 경국대전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성종이 롤모델로 삼았었던 건 할아버지 세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연을 다시 부활을 했고요. 또 집현전을 부활하면서 홍문관을 세웠습니다. 그때에 세조의 계유정난을 도와서 한명에 든 훈구파들이 엄청 득세를 해서 날뛰고 불법적으로 토지를 갖게 되니까 성종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했겠죠. 자기는 어린 나이에 왕이 올라서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신하들이 하자는 대로 다 따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머리가 크고 지식이 쌓이고 경험이 생기다 보니까 저 훈구파가 하는 짓거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때 누구를 데려오냐면 고려 말 낙향하여 왕도 정치, 향촌 자치, 성리학적인 원리 원칙을 굉장히 강조했었던 온건파 신진 사대부들의 후예인 살인파를 정계로 불러들입니다. 살인파는 훈구파에 비해서는 중소지주인데요. 그 향촌 안에서 서원을 세워서 애들 공부시키고 또 선현에 대해서 제사를 모시고 그 다음에 향촌의 자치 규약, 약속이었던 향약을 통해 백성을 통제하면서 향촌 안에서 살인들의 파워를 키워나갑니다. 그러다가 성종의 눈에 들어서 훈구파에 견제를 할 수 있는 살인파를 언론기관이었던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 즉 3사에 스카웃을 합니다. 그래서 살인파는 정말 열심히 훈구파의 잘못된 점들을 이렇게 꼬집으면서 비판을 하죠. 그런데 그 누구든 자신을 욕하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저도 제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맞아 하면서도 듣기가 싫어요. 그런데 훈구파들은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훈구파는 살인파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화를 일으킵니다. 그게 바로 살인들이 화를 입었다, 바로 사화입니다. 사화는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여러분들이 사화에 대해서 기억하실 땐 무갑, 기을 이렇게 해서 익히시면 되겠네요.
영상군 때는 총 2번의 사화가 일어나는데 김종직이라고 하는 사람의 조의제문이 문제가 되어서 훈구파가 이거를 빌미로 살인파를 대거 숙청했었던 사건입니다. 조의제문이 뭐냐면 여러분이 혹시 초한지를 읽어보셨나요? 이 초한지에 의제라고 하는 왕이 항우에 의해서 제거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종직이라고 하는 살인파의 큰 학자는 의제를 기리는 글이라고 해서 썼는데 마치 이게 의제는 숙부에 의해서 제거된 단종, 그리고 항우는 자신의 조카를 제거하고 왕위에 오른 세조. 이 지금 뭔가 은근히 돌려서 세조를 까는 거죠. 그래서 훈구는 이것을 빌미로 해서 살인파를 연산군에게 일러 바칩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살인파들이 제거를 당했었죠. 이게 바로 무오사화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갑자사화입니다. 이건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연산군은 패비 윤씨와 성중의 아들이었습니다. 패비 윤씨는 원래 왕비였어요. 그런데 그가 남편에게 좀 밉보이고 정치적인 어떤 일들에 의해서 사약을 받았습니다. 근데 연산군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기 엄마를 자기 아빠가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는데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애가 돌아버리죠. 우리 엄마 다 죽인 새끼들 나와. 그래서 훈구고 살인이고 할 거 없이 다 피바람이 몰아쳤었던 거, 그게 바로 갑자사화입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후궁이었던 사람들도 무자비하게 죽여요. 결국은 이 연산군의 사화랑 이런 폭정에 의해서 그것을 빌미로 대신들이 반정을 일으킵니다. 1506년 중종 반정에 의해서 중종이 왕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일으킨 게 아니라 남에 의해서 왕이 세워졌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발언권이 약해요. 그리고 이 반정을 주도했었던 훈구파 안에서도 진짜 공을 일으킨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짜로 이름만 올려놓고서 내가 너 도와줬으니까 나한테 잘해야 돼, 왕, 알았지? 이렇게 유세를 떠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중종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골머리를 앓고 있다가 살인파의 아이돌이었던 조광조가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잘생겼고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원리원칙주의자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조광조가 중종에게 건의를 합니다. 전하, 당신이 왕이 될 수 있게 도운 사람들 중에 진짜 공을 세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라를 쳐서 자기 걸 부풀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 훈공을 우리 없애버리자고요. 그래서 위훈 삭제를 추진하고요. 또 현직 관리들 중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제야에 묻혀 있지만 실력이 있음에도 기회를 얻지 못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추천해 볼 테니 시험을 보셔서 괜찮으면 인재로 등용하시지요 하는 현량과 실시를 추진합니다. 그리고 살인파와 조광조는 공자의 말씀, 원리원칙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도교의 사원이었던 소격서를 폐지합니다. 또한 조광조는 기본을 중시했어요. 조선이 정말 잘 되려면 아동의 교과서인 소학, 이거부터 다시 시작하자. 쓰레기 버리지 말자. 어른을 보면 인사하자. 공부를 열심히 하자. 충, 효, 예, 의, 지, 신. 가장 기본인 아동용 교재 소학을 보급하고요. 그리고 전국에 향약을 보급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정책이었지만 사실은 이 현량과만 보면 능력 있는 살인파들을 기용하면서 능력 없는 훈구파들을 쳐내려고 했기 때문에 훈구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냐면 어느 날 밤에 궁녀가 나뭇잎 하나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나뭇잎에 요 글자 모양으로 뽀뽀뽀뽀뽀뽀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잘 보니까 주, 초, 위, 왕.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요 조씨는요, 주와 초를 이렇게 합치면 나오는 글자입니다. 근데 이거를 훈구파에서는 이거 조씨가 왕이 될 거란 소리 아니에요?
우리 조선 왕조의 왕가의 성은 이씨인데 조씨가 왕이 된다면 설마 반란을 일으키려는 거 아닐까요? 이 프레임을 씌워버립니다. 사실 여러분이 봤을 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치는 프레임이에요. 현대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진실이 중요한데요. 그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프레임을 씌워서 결국은 원하는 대로 만들어버리는 게 정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랑 사회를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는 게 이 프레임 속에 갇혀져 있는 진실을 보는 눈을 키우고 분별하셔야 되거든요. 어쨌든 이 김효사와의 조광조와 살인파가 엄청나게 숙청을 당합니다. 중종 또한 조광조의 이러한 개혁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조광조가 숙청당하는 것을 암묵적으로는 허락을 했다는 소리죠. 그리고 중종은 후계자 문제 때문에 좀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왕비가 2명이 있었는데 다음에 인종이 되는 그 왕세자를 낳은 첫 번째 왕비가 일찍 죽어요. 그러고 나서 2번째 왕비와의 사이에서 명종이 되는 대군을 낳으니까 이게 애매해진 겁니다. 그리고 중종 때에는 대외적으로도 외인들이 조선의 무역 통제에 크게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켰었던 삼포 외란이 1510년에 크게 일어납니다. 부산포, 연포, 내이포에서 크게 일어났었던지라 국가적으로 이게 위기였던 거예요. 200년 동안 큰 전쟁이 없다가 외인들이 이제 난리를 치니까 정부에서는 급히 임시로 비변사를 만들어서 대외 전쟁에 수습을 합니다. 이건 참고하시라고 제가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중종이 죽고 인종이 왕이 되니까 문종왕후는 이 대비가 됐었겠죠? 하지만 문종왕후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 아들이 왕이 되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종의 외척인 윤임과 대윤, 그리고 명종의 외척인 윤원영과 소윤, 그리고 문정왕후 사이에서 이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인종이 일찍 죽어요. 결국 이 소윤과 문정왕후가 대윤을 빡 하고 공격을 해서 숙청을 함으로써 을사사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명종 때에는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쉽지 않았고 특징은 외척 문제나 살인 문제가 같이 끼다 보니까 살인들도 굉장히 많이 화를 당했고 훈구 세력들도 많이 정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명종 때에도 대외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때는 삼포 외란이 일어났었다면 이번에는 더 규모가 커요. 1555년 의묘 외변입니다. 사실 이 이후에 1592년에 임진 외란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보면 더 앞당겨질 수도 있었어요. 임시로 세웠던 비변사가 이때 상설기구화 되면서 계속 이제 조선 정치에 있게 되고 나중에는 의정부의 권한이 약해지면서 이 비변사에 온갖 비리랑 자행되기 시작을 하죠. 자, 그리고 명종 다음에는 선조가 등극을 하게 되고 훈구 세력들도 많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사림이 중앙정계에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사림 안에서도 당이 나뉘어져요. 왜냐하면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많잖아요. 자, 우리 사림은 성리학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원리 원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남은 외척들과 훈구 세력들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겼고요. 가장 중요했던 문제는 이조의 좌랑과 정랑을 일컫는 이조전랑이라는 자리를 두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서인과 동인으로 파가 나뉘어지게 돼요. 이 이조전랑은 이조정랑과 좌랑을 일컫는 말이어서 급은 높지 않아요. 그렇지만 자기 후임을 추천할 수 있고요. 또 3사의 관리들을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사권과 관련됐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죠. 그래서 누구든 이 자리를 갖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또는 자기 사람을 심어서 후계자를 키우고 싶어 했고요. 여러분 사실 그래서 후계자를 키우고 자기 사람을 만든다 이게 좋게 작용할 때도 있지만 역사에서는 부작용이 참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이조전랑직의 김효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망에 올랐는데 심의겸이 반대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 사람이 이조전랑이 됐어요. 마음에 앙심은 품고 있었겠지? 그러다가 다음 이조전랑으로 심의겸의 동생인 심충겸이 후보에 오르니까 이 김효원이 옳다구나 하고 반대를 해버린 거예요. 결국은 이것을 계기로 해서
심의겸의 집은 서쪽 정릉에 있다 해서 서인, 김효원은 낙산 건청동에 있다고 그래서 동인이라고 하고, 사실은 이 척신의 청산 문제에 대해서 심의겸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이 정계를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원리 원칙만으로는 정치를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외척일지라도 훈구일지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랑 뜻이 맞으면 같이 가자라고 하는 입장이었는데, 신진사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나하나 봐주다가는 다 말아먹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치가 망한 거고, 그럴 거면 그냥 다 없애버리고 원리원칙대로 가자라고 했었던 게 바로 신진사림 동인들이었습니다. 사실 붕당의 특징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자리를 두고 싸우기는 했지만 붕당은 학문, 즉 학맥과 지역에 따라서 나뉘어지거든요. 이 특징을 보시면 첫 번째, 붕당은 학문과 지역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 비판과 견제가 가능하고요. 이게 건강하게 작용됐을 때는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내요. 서로를 견제하면서 서로를 보완하니까 건강하게 굴러가려고 노력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붕당 내부에서는 성리학적 원칙을 모아서 사람들의 의견을 모은 공론이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정계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산과 초야에 묻혔지만 그래도 조정 관리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스승님 같은 급의 살림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제야 살림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여론을 만들어서 전하, 이러한 정책은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의견을 내놓는 것. 굉장히 건강하지 않습니까? 다만 이게 지역과 학문에 너무 집착을 하기 시작하면은 나쁘게 굴러가고 결국은 일당 전제화 현상이 되면서 세도 정치로 가는 모습도 보이게 되죠. 기왕에 말이 나온 김에 이 살인파의 계보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건파 신진사대부였던 정몽주에 이어서 길제, 김숙자 이렇게 이어지다가 우리 무오사화에 화를 당했었던 김족직, 이 사람 조이제문으로 큰일 났었잖아요. 그리고 그의 제자였던 김일손이 스승의 조의제문을 사초에 실으려고 합니다. 사초는 조선왕조 실록의 기본이 되는 기록이에요. 여기에 개개인이 그냥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개인의 의견을 넣을 수 있느냐? 네, 조선시대의 사관들은 사실을 적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안에서 스승의 글을 실으려고 했다가 그게 난리가 난 거예요. 결국은 무오사화로 살인들이 크게 화를 입었었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이연적, 서경덕, 조광조, 김한국. 조광조는 김효사화로 크게 화를 입었었고요. 서경덕은 그 기생 황진이가 스승으로 모시고 따라다니던 큰 학자였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한테 익숙한 이름들이 나오죠. 이황, 이 서경덕부터 조식 이황은 신진살림이었던 동인계통, 그리고 이와 성호는 기성살림이었던 서인계통, 이렇게 해서 나뉘어지고요. 나중에는 광해군 때 임진왜란이 터지고 나면서부터 서경덕, 조식은 동인에서 북인으로 갈라져 나오고 이황계는 남인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서인은 계속 이들과 대립을 하면서 나오게 되다가 나중에 노론소론으로 분화가 되면서 봉당의 양상이 굉장히 복잡해지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저랑 함께 조선 중기의 정치 모습과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조선 중기 정치는 사림의 정치, 사화와 붕당, 공론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옛 것을 통해서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분별하는 것이거든요. 다만 우리가 안 좋게 배웠던 그 붕당에 대한 이미지, 정치인들의 싸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거에 대해서 좀 본질이 어땠는지를 파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래요. 실제로 일제강점기를 가면 일제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서 너네 역사는 맨날 치고받고 싸우기만 했으니까 발전이 없지 하는 그 붕당을 단점으로 제시를 합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선진적인 정치 모습이었다고 여러분들이 한편으로는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선의 전기 외교관계 4대 교린과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양란에 대해서 심도 깊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어려웠을 텐데 잘 따라와 주셔서 고맙고 복습 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사는 아이의 몽고스.